저는 몰랐는데 김 박사님이 사람책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블로그도 들어가보고 대구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떨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공적으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객관화된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근데 이 사람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나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일까? 참 바닥이 보일 텐데 약간의 겁남 그리고 스스로를 대면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이러저런 것 때문에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재경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이는 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9학번이고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는지 그 이후에 나셨죠? 79학번이고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대학은 입학하는 1학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박정희만 대통령이어야 되는 줄 아는 세대에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뭐 굉장히 많이 노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세대였었고요. 굉장히 나름의 가난을 경험하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 세대이다. 저희는 그렇게 우리 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부채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세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 세대는 학위 하나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노년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세대였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학위를 받아도 학위의 지금 수명이 3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재구성해야 되는 게 한 3년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도 지식 기반을 8번 이상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리처드 셀렉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엄청난 도전에 계속 직면해야 되고 그 도전을 스스로 뛰어넘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고 평생을 죽어라 공부하고 경쟁해야 되는 세대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있는 세대에게 저희가 던지는 숙제이고 동시에 우리는 한 번 공부를 끝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고 지식 기반을 바꾸지 않아도 됐고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해냈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지식 기반을 바꾸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상품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품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좋게 얘기하면 평생학습, 나쁘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스스로를 상품으로서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살아셔야 되고 문제는 대책 없이 오래 살게 만드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은 보통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예전엔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의학이 발달이 돼서.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한 45세 많아요. 그때 좀 정년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100세까지 뭐 하고 먹고 살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세대라서 굉장히 좀 우리 세상이 잔인한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젊은 세대에게는 적지 않게 미안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사람이고요. 서울 사람이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대구,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창신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학생 수가 저희 반에 100명이었는데 100명이 3부제였었어요. 3부제였으면 아침에 9시에 시작하고 12시에 시작하고 4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반이 한 학년이 24반이었었습니다. 굉장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가 3부제나 하고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다른 학교를 만드는 걸 보고 새끼 학교라고 우리는 그래도 굉장한 학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컸었고요. 학교를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백혈병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되게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였는데 제가 1학년이었고 남동생이 유치원 보육원 다녔고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다녔고 막내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4학년쯤 됐는데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4학년 때 1등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그때 뭐 문교부 장관상 이런 것도 받았고 그때 같이 받았던 고등학생이 윤여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알죠? 그분이 우리 그 민관식 문교부 장관상을 받는데 고등학생 대표로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양반입니다. 조영남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러저러 하는 것이 있었으나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상을 받는 거 굉장히 이쁜 여자가 아주 다부지게 말 잘한다 했는데 그분이 그때 제가 4학년 때였고 고등학교를 아마 졸업하면서 상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가졌던 꿈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당시에는 은행원이 최고 여자가 잘 나가는 직업이었어요. 여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학교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저 돈 잘 벌고 안정된 직장은 은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엄마의 꿈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을 가려면 서울여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이제 은행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부터 이제 여자들 가운데 서울여상을 나왔는데 서울여상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물론 처음에는 잘 못해요. 저는 어딜 가든지 1년은 되게 못합니다. 근데 1년 뒤에 분위기 파악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반에서 12, 3등 하다가 2학년 때부터 다시 1등으로 진입을 해서 2등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선 범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이뻐하고 키가 작아서 항상 2번, 3번을 놓치지 않아서 별명이 땅꼬마였고요. 작고 뭐 지금도 이렇지만 어릴 때 되게 이뻤어요. 부장했기 때문에 뭐 하여간 되게 선생님들도 이뻐하고 나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반에서도 반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중학교를 학교 교지도 만들고 뭐 상도 휩쓸고 이러고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우리 어머니가 상고를 보내는 게 꿈이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하루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해도 나는 우리 딸을 대학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여상에 원서를 썼는데 엄마가 학교 와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를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인문계에서 다닌 곳이 경희여고입니다. 경희여고는 경대학교 안에 있는데
경희 남고가 저쪽 반대쪽에 있고, 그래서 경희역은 맨 이쪽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경희 유치원 있고, 경희 중학교 있고, 경희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학교가 굉장히 놀기 좋은 학교입니다. 아주 이뻐요, 학교가. 그래서 여고에서 처음에는 못했으나 어쨌든 잘해서 역시 잘 지냈습니다. 여고를 졸업할 즈음에는 저는 엄마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과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도 대학교 입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시 우리의 목표가 일본 동경대 시험 문제를 갖고 풀었었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서울대 본입시를 치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책방에서 동경대 입시 문제를 갖고 와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쓸모없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을 이제 3학년 때는 학원에 다녔고, 또 조아라 쫓아오는 남자친구가 항상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갖고 엄마 몰래 연애하면서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매일 걸어오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나는 본래 걸 놓치지 않는다 이런 목적하에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서울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초에는 정말 잘했어요. 전국에서 30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친구는 서울대 확실히 간다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들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안이해졌고, 또 하나는 그때 우리 학교에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이제 돈도 많으니까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학교 가면 나는 이렇게 돈 들여서 과외하는데 이런데 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약 올리는 친구들. 그래서 꿋꿋하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막 좀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딴 애들은 다 엄마 아빠들이 치고 나가게끔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공부를 좀 농땡이를 쳤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대학교 입시 시험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시험을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카트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대에 갈 수 있는 카트라인이 있었는데 서울대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연대 상경대나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그때는 제가 그때 서울대 4대가 목적이었는데 조금 어렵거나 경쟁이 있다 이런 얘기, 안정선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전국에서 2,000등인가 했는데 그런데도 그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서울대 이 정원수가 1,000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서 안 되죠. 40만 명 가운데 2,000등 했으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갖고 교대 가야 되겠다 했는데 경희여고에서 꼬드겼죠. 너 학비하고 장학금 모두 다 줄 테니까 경희대학교 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도전하는 힘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도전하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대 시험을 치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냥 쉽게 가자. 그래갖고 그냥 경희대 가서 중학교 선생님 되면 좋겠다. 우리 엄마의 소원이 이제 중학교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그래야 되겠다 해갖고 경희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과도 그냥 뭐 어차피 학교 안 내고 다니는 거 그냥 좀 그럴듯한 거 하자 해갖고 철학을 전공한다고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때 제 남자친구는 저 때문에 서울공대를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를 지나야 서울공대를 갈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연애도 되게 잘했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기는 여자는 모름지기 튕겨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속을 보이면 안 되고 끝까지 너는 튕길 수 있는 맛이 튕기고 새침대기로 해야 걔가 안 떨어진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갖고 끝까지 튕겼는데 결국은 4학년 때
먼저 장가 갔어요. 기다린다. 못 기다리겠다고. 가서 그 친구 먼저 갔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는 공짜로 다녔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했고, 그 당시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제가 물리대 다녔는데 여자가 한 250명 가운데 10명도 안 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고, 대부분 이제 여자들은 실 까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다녔고, 그 학교에서 약간의 이제 선량의식, 엘리트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주제에. 그래갖고 학교 가서도 되게 좀 젠 척하고 되게 이쁜 척하고 뭐 좀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학교에 데모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특히 우리 학교는 그 족벌 체제 반대 데모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조영식 이사장에 대한. 그래서 그때 막 이제 데모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녔죠.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뭘 모르고 막 쫓아다녔고 데모하는데 나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앞에서 마이크 잡고 데모해야 된다고 나온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문재인 씨가 그때 앞에서 앞선 데모 부대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방송국에 있던 사람이 박영선 씨라고 있죠. 지금 박영선 그 민주당 국회의원 씨가 그때 방송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박영선 씨는 당시에 데모할 때 방송국에서 조영식 체제를 옹호하던 사람이었어요. 전 데모하면서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MBC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데모하는 데는 앞에 섰었지만 저는 잡히지 않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잡히지 않을 정도로 했다는 건 제가 그 일에 대한 신념이 없었다는 것보다 저는 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다 충분치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권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영희 씨의 전환시대의 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쭉 해요. 일본어 공부도 하고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도 보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박현채 씨 특히 민족 경제론 뭐 이런 거 갖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막스의 자본론이 한국에 제일 먼저 번역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운형 씨입니다. 여운형 씨 알죠? 여운형 씨가 55년인가에 나온 책이 있었는데 여운형 씨가 한국에 제일 먼저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복사된 우리가 밤에 막 이렇게 글로 써서 등사해서 복사한 그런 걸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하여간 왠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공부하면서 앞에 나가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뒤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학교 공부도 하면서 데모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데모도 열심히 했고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학년 때 이제 우리는 그때 그 같이 데모를 하면서 대학 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동아리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참 우리가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 막 지금 우리 나가서 어디 가서 지금 이 전단을 만들고 몇 시에 어떤 식의 데모를 해야 된다 막 전략적인 걸 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옆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에서 떨어져서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 이러면서 데모식을 하면서 혼자 전단지를 이만큼 갖고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친구 그걸 먹고 저에게 충격을 먹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순전히 이 운동에 대한 신념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설 정도의 신념은 없었으나 그러나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 아무 생각이 그 친구는 토론 시간에 막 정말 정권을 나서서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결단을 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누가 나서서 할 거냐 보니까 한 해는 엄마가 걸리고 한 해는 상계가 걸리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막 좀 암담해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아무 얘기 없이 떨어져 주는 거예요. 아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경희대학교 앞에서 좀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전단지 뿌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참 잘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약간 보호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피해 다녔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하고 다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있다가 잡혀간 친구들을 생사를 모르는 친구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잡혀가서 성폭력을 너무 당해갖고 정신병원에 간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유학 가서 보니까 한 애는 손이 완전히 잘려가지고 인천에 들어갔다가 잘리고 나서 걔하고 편지를 왕래를 하다가 가짜 이름으로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는 이제 시야에서 드러나지 않게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친구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하고 혼자서 키우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순위고사라고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전 붙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뭐를 할 건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그 당시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항상 누가 정해진 트랙을 쫓아서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선생님이 가라고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뭘 할 건가 하는데 또 누가 대학원에 와라. 너 대학원 오면은 뭐 된다 이런 거야. 그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너 또 교수요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그냥 해보자라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대학원에서 적당히 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적당히 했고 마음에는 상당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으나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돼서는 이제 그 당시 저희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맞는 게 평화복지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에는 상당히 괜찮은 대학원도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제가 조교를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평화복지대학원을 만들고 그 한 선생님이 유학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두가 안 났는데 유학을 가라고 하면서 책을 번역할 책을 하나 줬어요. 제가 독일어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ABC, 아베체도 모르면서 그 던져준 책을 제가 6개월 만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것이 군도출판사의 우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깡다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겠다 맘먹으면 하거든. 그래서 그 우정의 심리학을 번역한 비용을 저한테 주고 유학 가는 비행기표하고 집을 구해줬어요. 리파크버에서 교수가. 그래서 그때 갔습니다. 물론 갈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우리를 키웠고 생계를 좀 떠안아주기를 엄마가 바랬는데 제가 그때 유학을 결정했던 건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청계천에서 서점을 했어요. 청계천 아세요? 혹시 지금 청계광장 있는 곳인데 거기가 당시에 하천을 흘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역인가 복개도로 오시려고 이렇게 막아갖고 그 뒤에 헌책방이 쭉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책방이 저희 집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68년부터 혼자서 대학교 다니까 85년까지 책방 하셨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엄마 매일 저녁 갖다 드리고 이렇게 가고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되게 불쌍해하는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가 혼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여자가 과부가 되면 네가 복이 없어서 남편을 죽였다라고 네가 기가 세서 남편을 죽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배운 것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깡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한 번 와서 한 바퀴 삥 돌 때 상납을 안 하면 가게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 한번 쭉 와갖고 막 이렇게 쓱쓱하면 세금을 그냥 때려버리고, 또 하나는 경찰관이었어요. 경찰이 한번 이렇게 한번 그때 불법 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그 김지아 씨 책도 거기에 속했고 전환시대 논의도 거기에 속했는데, 그런 책들이 이렇게 걸리면 그 서점의 하루 판매 이상의 일주일 정도 판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책을 알면서 다 팔아요. 근데 그거를 안 걸리게끔 하고 봐주는데, 이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한번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힘이 없으니까 세무사 한번 와도 돈 주고, 경찰서에서 한번 와도 돈 주고, 그 다음에 깡패 한번 와도 돈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깡통 하나 들고 그 집, 그 가게 앞에서 막 이 각설이 타랑 부르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설이가 또 한 번 오게 되면 우리 어머니 돈 주고, 엄마는 모아갖고 들리시는 분들을 돈을 주게 바꾼 거예요. 그 당시는 모든 게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사 한번 하려면 그랬고, 또 여자라고 우리 엄마가 되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욕을 무지무지 잘했어요. 진짜 여자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그거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욕 되게 잘합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라. 지금은 이런저런 안 하지만 뭐 일하다가 뭐 엄마 그냥 욕 되게 잘해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걸 보니까 내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유학 갔다 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단에. 왜냐하면 서울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유학 갔다 와서 서울대 나오고 뭐 전임 강사하고 조교사,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트랙을 할 수 있는 건 유학 갔다 오는 것밖에 없겠다. 경희대 나오는 건 택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있었을 때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간다고 했어요. 갔고 독일을 유학을 그냥 갔습니다.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엄마한테는 6개월 생활비만 죄송하지만 못 대달라고 이야기하고, 교수가 만들어준 우정의 심리학 번역한 책 그 함께하고 갖고 갔어요. 가서 5년 만에 학위 끝내고 왔다. 엄마한테 장담하고 학위 갔고요. 근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처음에는 1년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독일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민스터라고 하는 대학이었는데, 김수환 주기경님이 민스터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다 못 받았고, 송들 교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나 독일에서는 4번째로 큰 대학이에요. 학생 수가 5만 명 정도 되고요. 20만 명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5만 명이 학생인 대학이고, 독일에서는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1300년대에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게끔 인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안 보였는데 1년 지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 땡긴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게다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학과정은 정말 잘했거든요. 아주 독일어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잘했는데, 한국의 토익이나 토플에서 토익 점수 한 900 이상 넘어도 그거 이 독일의 어학 시험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학 시험을 잘 봤는데,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안 들리는 거야. 단어가 들리는데 문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제가 담배를 되게 많이 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씩씩하게 갑니다. 씩씩하게. 강의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들린다고 티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면 열심히 쓰는 척을 하죠. 근데 제일 민망한 건 남들이 막 웃는데 웃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못 알아듣는다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웃고 그럼 이제 나중에 썩서를 착 한번 믿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안 들립니다.
정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쓴 책을 이만큼을 주면 하루에 20, 30페이지 읽는 거를 몇 개 해야 되는데 읽는 것도 한 2페이지 정도 읽고 나면 안 돼요. 물론 전공이 제가 철학하고 사회학하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단어는 들려요. 비트겐슈타인, 뭐 헤겔, 뭐 호예바흐 뭐 다 들리는데 도대체 맥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심때쯤에 학생식당 가서 밥 먹고 강의 들어가고 맥 빠져갖고 나와서 학교 옆에 큰 호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만든 호수인데 그 호수 근처에서 하늘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혼자 담배 뻑뻑뻑 피고 한 바퀴 삑 그 도서관 돌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러기를 한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공부는 안 되죠. 누군가 사람은 필요하죠. 그래갖고 남자가 보여서 남편하고 결혼했죠. 근데 남편은 제 이상향이 아니었는데 눈동자가 너무 맑아 보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남편의 학력과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고 남편이 굉장히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유학을 왔는 이유도 나는 모르겠으나 사람은 굉장히 순수해 보고 그때만 해도 어학코스 다녔으니까 공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이가 연애 기간 하다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둘이 살림을 합치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동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통과를 했죠.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성당에 가서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인데 성당에 가서 그냥 결혼합니다 하고 저는 신자 아니었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막 되게 반대를 했는데 저는 제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난 죽어도 산다 이 사람은 했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가장 큰 동기는 뭐였냐면 그때는 독일은 되게 가난한 유학생이 많았었어요. 미국으로 가면 부자가 많았지만 독일은 저처럼 가난한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곳에 유학생이 170명 정도가 한국인이었는데 대부분 끝에 사자 붙이면 돼요. 전도사, 목사. 그런 분들이 한 150명가량 됐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가난한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고아가 왔었어요. 고아를 해서 검정고시로 성대복대를 졸업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어요 이 사람. 왔는데 점심때마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이 사람이 물 먹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깥 사람이 돈이 되게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광부와 간호사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연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는 점심표를 이 사람 목까지 사가지고 통통 털어서 절반을 계속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여태까지 머리 굴리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머리 굴리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은 정말 괜찮고 게다가 이렇게 딱 사귀어보니까 얘기해보니까 뭐 별의별 인생 행적을 다 겪은 사람인 거예요. 자살 시도도 했었고 학교도 이 사람이 나온 최고 학벌이 방통대 경영학과 3학년 중퇴였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도 나왔다는데 너무 모르는데 하여간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여간 그냥 결혼하자.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별거 있냐? 그냥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결혼해보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통과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문이 심한 거죠. 정말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생활비도 생각하지 않고 나눠주고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약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결혼 전에 내가 일주일에 2번 장을 보러 가면 이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머리는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웬걸 사람을 좋아하니까 가난한 유학생을 주말만 되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집에. 그래놓고 젓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4번을 장을 봐야 될 때도 있었던 거죠.
유학생들 집 없으면 다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갖고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하고 죽어도 산다고 작정했어요. 정말 죽어도 살려고 작정했어요. 이 사람은 대구 사람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전 저희 남편을 이해한 게 굉장히 제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박정희를 둘도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전두환 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 부부싸움 한 날이었거든요. 저는 박정희 전두환 나왔다 하면 그날은 막 이제 집에 못 있고 데모를 하든지 어디 가는데 우리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군인의 자식이었어요. 굉장히 나름의 그런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집안이고 대구에 그러니까 뭐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학생 방에 태극기도 걸어놓고 그 밑에 일본 사람들부터 검도 딱 걸어놓고 거기에 박정희 사진까지 막 걸어놓고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고 나는 우리 집을 동사무소화 시키지 말라 이러고 아주 많이 싸웠는데 죽어도 산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보수적인 분들하고 굉장히 대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살아서 지지리도 없는 집에서 살아서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3일을 파출부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5년 계획을 한 게 우리 엄마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5년 학위만 끝낸다고 하는 게 9년이 걸렸습니다. 돈이 없었고 공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돈 없는 집 남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남의 집에 일을 했고 우리 남편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심지어 푸주간 같은 데 있잖아요. 도살장에서 일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백화점이나 남의 집 일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걸 보고 교수들이 잘 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학교의 도서관에 알바자리를 내주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너는 3일만 공부하고 3일은 일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했고 나중에 공부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 가 있다가 6개월에 한 번씩만 와서 논문지도 봐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기가 생기니까 우리의 어린이집을 교수님이 마련해 줬어요. 그랬고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선생님하고 면담할 때 제가 애를 옆에 데리고 앉히고 면담합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줄 과자를 하리보라고 하는 과자 이만한 걸 들고 계세요. 그럼 저 선생님하고 면담하는 동안 애가 옆에서 까작거리면 선생님이 애한테 하리보 주면서 얘기시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어렵게 공부를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독일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어로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의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한 6년, 7년 만에 학위를 썼다 하더라도 저는 알아듣는데 외국인들은 이해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게다가 우리는 독일어를 공부할 때 독일어의 맥락이 아니라 독일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철학했고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를 갖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일본식으로 한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맥락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려워서 그때는 은퇴하신 할머니가 선생님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쓴 독일어 논문을 1년을 교정해 주셨어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는 이 뜻이었는데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94년을 마쳤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교에 들어가려고 한 2년 정도는 시도를 했는데 하여간 뭐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남편 쫓아서 무조건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서
이제 처음에 오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모든 인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냥 강의를 하려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한테 찾아가서 제가 학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좀 강의 부탁합니다 해서 강의를 얻었고요. 강의를 얻다 보니까 이제 인맥이 여기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교수 채용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회 가도 서울에 어느 대학에 지금 TO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방은 하여간 이 계대, 영대, 경대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기회가 돼서 스스로가 인물을 못 알아보는구나. 안 가? 이러고 이제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할까 하다가 독일 신부님이 여기에 대구에 카톨릭 근로자회관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박기영 신부님이라고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카톨릭 근로자회관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 해서 그럼 좋아 난 노동교육을 하겠다 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조금 하다가 허창수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한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처음 만드신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하다가 IMF 터져서 노숙자들이 막 대거 발생해서 기회다 해갖고 노숙자 쉼터를 처음 유치해서 하고 그러다가 5년과 과정에서 신부님하고 한번 대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고 또다시 실업자 생활을 했습니다.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정말 나는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해서 사업을 한다 해서 여행사를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유럽의 문화를 소개하는 여행사를 하겠다 해갖고 하고 이제 허창수 신부님과 노동교육 같은 거 하게 되면 통역 같은 거 동시통역을 할 줄 아니까 그거 정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성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옆에 창업하는 사람이 비데를 판매했어요. 근데 이분이 비데가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여성 기업으로 또 우대도 받고 비데가 잘 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좋은데 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시민사회 쪽에 조금 이렇게 뭐 발표하거나 할 때는 교수님들을 바쁘니까 못하니까 제가 조금씩 뭐 여성 노동의 현실 이런 것들하고 좀 해줬는데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 내가 이거 기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장년 쪽에 연계를 해준다고 해갖고 10대를 팔면 한 대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해줄게 해가지고 근데 5대를 기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그럴듯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여성 창업보육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책상도 만들고 그럴듯하게 식차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방송국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방송국에서 이 비데를 주고받는 사람의 사진을 그림을 그리고 저는 옆에 서 있는 게 찍히고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찍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M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방송을 하자고. 그래서 뭔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방송에 제가 그 사진을 나오면 되게 잘 나옵니다. 지금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잘 나와요. 얼굴이 작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울말을 쓰니까 이제 방송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방송에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정말 나는 방송에 생각도 없었고 연구도 없었는데 우연히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구가 돼서 문화공감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하다가 그때 경주 엑스포 있으면서 방송이 잘렸는데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어요. 한 8% 나왔는데 보통은 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려갖고 다시 프리랜서 인생이지 이렇게 적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라디오 방송을 하자 그래서 그때 김재경의 여론현장이라는 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 한 8년 넘게를 진행을 하면서 높으신 분들하고 엄청 많이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꼬치꼬치 묻는다고 되게 막 화를 냈고
김근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는 총재였는데 아주 신중하게 한마디를 해도 헛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응답을 안 할지언정 헛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지가 딱 나오면 질문에 있는 내용이 이건 헛방이다 싶으면 막 돌려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화를 낸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김근태 씨는 차분하게 자기 논리를 어떤 질문에도 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아주 정치적으로 잘 훈련이 된 분이었어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하고 이름이 좀 이렇게 나게 됐고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신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방송이 MBC에서 유일하게 국정원 책상에 올라가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딱 끝나면 그 방송 내용이 고스란히 국정원에 올라가고, 그럼 그 다음날 PD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잘릴 위기가 있었어요. 저 여자는 안 되겠다 했는데 한 번은 노조에서 살려줬고, 한 번은 PD에서 살려줬고, 한 번은 방송국 작가협회에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줘갖고 한 8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그때 마침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딱 나오고 나서 방송국 구조조정이 있어갖고 막 그 당시에 방송국에 그 FM 모닝쇼 하는 김누구 있습니다. 유명하신 그분도 잘리고 막 쫙 잘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내가 너무 잘 탔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사회적 기업을 좀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대구사회연구소 쪽은 이제 연구조직이고 여기는 사업조직이다 보니까 사업조직을 별개로 분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커뮤니티와 경제는 21명의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다 지역대학을 나온 친구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 협동조합이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지역 내에서 좀 사람들끼리 연이 끊어졌으니까 연을 더 많이 만들고 인연을 더 많이 만들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비비던덕을 만들자. 그것이 지역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으면 좋으나 만약 안 그러면 끈끈한 사람들끼리 이런 모임처럼 이런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이것들이 토대가 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자. 그 매개체로 이것이 자원봉사에 의존하거나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려우니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공동체들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침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공동체를 곳곳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나 이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자치공동체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지금은 이 친구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유하거든요.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질책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하니까 해봐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직장은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 한 명도 안 나가고 있고 임금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200만 원 갖고 대구에서 사는 목표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좀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공동체나 사람들이 조금 더 가슴 뛰는 일을 하게끔 할 건가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여정도 보면 되게 비겁한 부분이 많고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은 그람시를 썼습니다. 그람시는 공산주의자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던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완결된 책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쓰여진 어떤 것도 쓰는 것이 들어오면 조그마한 종이나 뭐 이런 밥 먹는 데 들어온 휴지나 이런 데에 글을 썼어요. 이 글이 이 사람의 옥중 유고가 이 사람이 쓴 최후의 유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편집해서 현대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것이 그람시를 공부하게 된 굉장히 좋은 계기였고, 그람시를 공부하니까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취직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공부를 한 이유는 대학교 때에 죽은 친구들에 대한 부채의식입니다. 정말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지금도 많이 미안해요. 정치적으로 386 세대 뭐 이래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출세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수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저만치 훨씬 못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몸을 던져서 할 때 저는 기회주의적 계산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살 자리를 꾸준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해왔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마도 제가 갖고 있었던 나름의 적어도 나쁘게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그것.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자식한테 줬던 그러한 노력에 대한 보은, 그리고 그 죽은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거죠. 사실 저의 독터 파터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않은 송도율 교수가 여기 와서 붙들려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입니다. 크리스반스키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아이를 낳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장학금을 마지막에 받을 때까지 다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생활비가 없어갖고 파출부 할 때 파출부 주인 아줌마들이 집 살림도 주고 먹을 거 남은 거 주고 그랬던 거, 일자리가 없으면 도와줬던 같은 유학생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사람 하나 키우는 데는 엄청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그 밑에 자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토양을 먹고 그러니까 적어도 나쁘게 살면은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최소한의 부채의식은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마도 그런 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적어도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대학교 다닐 때 몸말로도 공동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배양이 되어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를 되게 가슴 뛰게 했고, 이것이 지금 일을 하게끔 하는 어떤 동력이 됐고, 그동안의 많은 다양한 경험이 모두 다 저한테는 뿌리였습니다. 세상에 버릴 경험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든 어떤 방해자를 만나든 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토양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는 미웠고 그 사람이 그랬지만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내가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을 죽어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갑되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우리 환갑되면 진짜 자유롭게 살자, 이제부터는. 나는 환갑되면 애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했는데, 환갑 지나고 나서 이제 환갑될 즈음 되니까 이 인간이 괜찮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되니까 이 인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덕택에 저는 대구라는 사회에서 참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토양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순전히 남편 덕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의 의사소통의 선생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파출부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독일은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이 자전거 타고 비 오고 막 이럴 때 한 10km를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일 끝내고 오면 막 눈물이 어떤 때 막 떨어져요. 뭐하러 이렇게 왔나 싶고 독일은 청소를 해도 우리나라처럼 걸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벽 청소하는 거, 바닥 청소하는 거 이게 다 틀려요. 쓰는 도구가 그걸 다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도 또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막 맞춰서 하다 보면 손에 어떤 때 상처도 나고 그래요. 그럼 막 피가 뚝뚝 떨어지면 막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가. 공부 끝낼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울면서 자전거 타고 집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파출부 일을 한 게 난 그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스스로가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지금도 물론 이제 연민이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하나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노동의 귀함과 천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 이 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후회가 되는 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독일에 있으면서 농땡이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한다고 하는 건 학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찾아서 하는 거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은 학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다 활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계 공부를 했거든요. 학위를 빨리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쓸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논문을 썼고 그래서 점수는 되게 높게 받았습니다. 준만큼 라우데를 받아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약삭받은 거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좋은 머리가 있었을 때, 그 좋은 자원이 있었을 때 더 많이 배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길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반추해 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되게 열심히 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을 4점 맞았는데 제가 1등 하면서 100점으로 시험 점수를 반전시켰습니다. 4점 맞았을 때 그 치욕감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결정했냐면 나는 한 번 실수한 거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 틀린 건 다시는 안 틀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100점 맞았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를 믿는 거죠. 너는 하면 돼. 제 IQ가 105입니다. 우리 반에서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저를 믿었어요. 어떤 경우든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생겼고 그분들 덕택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자리 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커뮤니티의 경제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코 잘 살아오지는 않았으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시화 씨 있지요? 유시화 씨가 우리 대학 동기입니다. 같이 2학년 다녔어요. 그 친구는 머리도 막 그 당시도 안 감고 다니고 굉장했습니다. 냄새나고 막. 근데 문화는 굉장히 반짝였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힘이 있는 애는 걔밖에 없었어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얼굴을 보기가 힘든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동거를 시작한 친구였고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으나 그 친구는 자기 길을 한 번도 어스럽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간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또 당시에 그 아주 성실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영문학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감수성이 있나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영화학을 공부해서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는 이광모 씨가 동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훌륭한 예술 감독이죠.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운동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사가 됐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10년 뒤의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할 거고, 단 이제 지금은 실패해도 괜찮고 반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는 그러면 안 되는 나이죠. 저희 나이는 이제 스스로 모습을 갖춰나가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이 뭘까,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고요. 실패는 해도 됩니다. 저는 실패는 정말 해도 돼요. 단 실패할 때 스스로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용기 좀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에 훨씬 더 각인되는 건 실패의 경험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마지막에 죽을 때 내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남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길게 보는 안목을 놓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애들도 있는데 가끔 농땡이 치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철학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10년 뒤에 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생협이라든가 공동체, 제가 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구에는 한살림 찾아보니까 대명동 여기 하나 있고 CG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어떤 지역 단위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활 자체가 저희는 기본 원동력, 자생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선진 사례는 많지만 실제로 특히 대구에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남의 거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브랜드를 너무 많이 따져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생활, 죽어도 산다. 아주 와닿습니다.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하면 죽어도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오고 계신데, 네. 결혼 생활의 철학, 아니면 이때까지 버텨올 수 있던 어떤 원동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보다 10년 뒤 저를 뭐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서 같이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거는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의 어떤 문구인데, 저희가 천재라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늘 하라고 뭔가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거기 서서 들으세요. 예, 한살림 생협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협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협동조합인데, 한살림 생협이 원래 만들어진 건 원주에서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의당 장인순 선생 아시나요? 지압순 주교, 1985년에
시작이 되는 건데, 그 한살림 생협이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기원이 하고요.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주면서 농촌도 살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조합을 할 때는 조합은 공동 출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의식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이 조합 활동이 매장 활동 이상으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살림 생협을 만든 분들의 앞세대가 후세대를 키우지 못한 탓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조합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 그러나 아이쿱 같은 경우가 비교적 조합원 활동이 활발한데, 아이쿱은 또 하나가 이 전국 물류를 하고 있고 로컬푸드 같은 어떤 정시는 조금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생협과 전국 생협 간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의 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연합체로 한 15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협동조합 연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후쿠시마의 원전이고요. 후쿠시마 지역 지금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지역에 또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삼타를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다 떠나야 되는 입장이고, 농토도 완전히 지금 막 폐허가 됐는데 딴 곳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팔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운동 같은 거는 유채꽃 심자는 운동하고 있어요. 유채꽃은 지역을 회복시키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채꽃을 심어서 빨리 원래 땅의 힘을 북돋고, 그 유채꽃에서 나오는 씨앗은 이 방사능의 오염물질이 오염이 안 된답니다. 씨앗은.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non-GMO 기름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채꽃 심기 운동의 팔 시스템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FTA와 같은 것이 일본에 지금 TPP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팔 시스템에서 같이 협력해서 동아시아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 간에 어쨌든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 소비자로서의 책임,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저는 굉장히 큰 힘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정도의 생각이고요. 젊은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셔서 좀 힘을 좀 북돋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말 죽어도 산다는 저의 지상명령이고요. 근데 최근에 남편하고 한 얘기가 뭐가, 남편도 저 같은 여자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난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유롭고 나는 되게 수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저처럼 제어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고 엉망이래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려주신 여자다라고 믿고 살았고, 저는 내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나는 적어도 후회하게는 안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도 어떤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있다 해도 그 결정을 후회하게끔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덤으로 얻어진 게 이제 남편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우리 대구 지역 사회에
덕을 받고 또 남자, 아주 보수적인 남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성향이 틀립니다. 저는 이렇게 막 공부한 거 어지러움다가 졸립잖아요. 그러면 쫙 떨어뜨리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은 딱 이렇게 어지러우면 반드시 정리를 해서 책을 꼽아도 이렇게 올라가고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서로가. 그런데도 아마 다른 이유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하여간 덕은 20년 보니까 이 인간이 괜찮다. 그거는 큰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힘이 있다면 뭐 공부를 하면 도피처였죠. 공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피처였고 다행히 또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녁 딱 먹고 나면 저는 일터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한 웬만하면 별일이 없으면 일터에서는 한 늦어도 8시 전에는 가려고 하고 저녁에 한 9시 반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제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 잘못된 거는 엄마가 공부하면 식구들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집에서 엄마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하면서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애들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나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하게끔 해서 큰 놈은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제가 학비 안 줬습니다. 학비 안 주고 네가 벌어서 해라 그래갖고 지가 한 1년 알바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나중에 뭐 딴 거 하고 싶다 해서 그때는 다시 좀 이렇게 좀 지원해줬다가 그 다음에 연애해갖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했고 뭐 이런 식이고 둘째는 대학교 입시 제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남보다 2년 일찍 대학을 들어갔죠. 그래서 2년을 지 꼴리는 데로 놀다가 지금 저는 결코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경험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을 다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일한 학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 이 친구가 홈스쿨링이라고 말은 그러나 홈스쿨링을 한 건 아니었고 지가 알아서 공부한 거였고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하면서 학원에 가니까 별의별 친구가 다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학원에 가니까 머리도 막 딱 앉아있는 머리 색깔이 얼마나 청춘년생인지 모를 정도에 그랬는데 거기서 걔는 사회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친구한테 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할 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매일 첫 번째 하나는 9시 뉴스 엄마와 같이 본다. 그 다음에 신문은 꼭 읽는다. 그래서 하루에 2컷 정도의 신문 기사를 네가 정리해서 엄마한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는다. 그 다음에 외국어 하나는 완벽하게 한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목적을 정했어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쓰기는 제대로 하자. 이거는 제가 요즘 젊은 층에게도 부탁하는 건데 말을 하면 문장으로 얘기해라. 한두 마디가 아니라 문장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납득할 때까지 설득시켜라. 완벽한 문장으로. 그리고 네가 이야기한 걸 써라. 단어가 아니라 완결된 문장으로.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애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휴학하면서 어쨌든 지나는 데를 걔도 이제 그런 조그만 성공의 경험이 누적이 돼서 토익 점수도 얼마 전에 봤는데 900 넘었고요. 그런데 한자도 지금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가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상급 뭐 시험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자기의 요구를 찾아내서 그에 의거해서 하게끔 하는 거고 선생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있고 직장의 상사도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 잘하게끔 할 건가가 직장의 상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으나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내가 찾아서 발휘하게끔 할까 하는 것을 제일 큰 지금 나름의 사람을 대하는 혹은 우리 연구원들을 대하는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딴 건 못해도 공부하러 간다 무조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네. 5분 남았네요. 재밌는 얘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저희 2부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잠깐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모임과도 좀 닮아있는 성격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저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참 스승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에 계셨을 때 박사님을 교수님도 그랬고 그런 참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토양을 받고 자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508 모임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경험과 인생 그리고 그러한 그 안에 담긴 지혜들을 저희가 먹는다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 많은 배움을 통해서 저희 인생도 조금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모임과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맞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따 오후 저녁 드시고 2부 시간 때 조금 더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시간 마치고 저녁 후에 2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